사하라 사막에 부는 바람 지브리.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이탈리아의 정찰기의 이름으로도 사용되었던 이 단어는 비행기 매니아인 미야자키 하야오가 일본 애니메이션계에 회오리 바람을 일으키자는 의미를 담아 스튜디오의 이름으로도 사용되었다. 일본에 넘어 전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지브리 스튜디오는 인간의 심리 묘사에 공을 들이고 풍부한 표현력으로 인생의 기쁨과 슬픔을 있는 그대로 그려내는 그야말로 리얼하고 퀄리티가 높은 애니메이션을 만들기 위해 예산과 시간의 제약이 많은 TV 시리즈보다는 극장판으로 한 작품 한 작품에 온 힘을 쏟아붓고 구석구석까지 눈길이 간 타협하지 않는 내용을 추구한다는 일념으로 지금껏 버텨왔다고 한다. 1985년 7월 15일에 설립되어 공식적으로 제작팀이 해체되는 2014년 8월 그리고 현재 2020년 무려 35년간 이어진 이들의 역사를 느긋하고 섬세하게 살펴보면서 미야자키와 다카하타를 비롯 지브리의 모든 스태프들이 어떻게 지브리를 만들어왔고 또 유지해왔는지를 이 지브리 연대기 코너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지브리 스튜디오의 초기작부터 최신작까지 모든 작품을 파헤쳐보는 시간, 주황부로 특별기획 지브리 연대기 그 6번째 시간, 추억은 방울방울 지금 시작합니다. 미야자키 하야오가 아직 마녀배다부 키키를 작업하고 있을 때의 이야기다. 그는 스즈키 토시오와 단둘이 남은 작업실에서 이렇게 말한다. 스즈키상, 그만 접죠. 네? 뭘요? 마녀는 만들 겁니다. 하지만 지브리는 접을 거예요. 처음부터 말했지 않습니까? 같은 스태프로 3편을 만들면 인간관계가 엉망이 된다고. 그걸 정리하기 위해서는 모두 그만두게 하고 다시 모이면 돼요. 예? 아니 그래도 그럴 순 없죠. 기껏 재밌어졌는데 왜 그래야 하는 겁니까? 애니메이션 작업 현장에 대해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은 알겠지만 본래 애니메이터란 직업은 기본적으로 프리랜서다. 이는 비단 일본뿐만이 아니고 한국, 미국, 유럽도 마찬가지다. 프로젝트가 기획되면 그에 맞는 인재들을 모으고 프로젝트가 끝나면 해산하는 식으로 애니메이션은 제작된다. 많은 노동자가 필요한 애니메이션은 이런 식으로 시장 경쟁력을 지켜왔다. 1963년 토에이 동아에 입사해 무려 25년간 애니메이션 업계에 몸담아온 미야자키에겐 늘 건강한 현장에 대한 꿈이 있었다. 건강한 현장이란 의욕적으로 어려움에도 도전하고 자기 희생을 해서라도 제대로 된 영화를 만들지 못하면 이 장사를 하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현장. 작품을 만들 때만 스태프가 모이고 작품이 끝나면 해산하는 시스템이 아닌 인재들을 확보하고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현장을 미야자키는 꿈꿨다. 그러나 미야자키의 이런 꿈은 말 그대로 꿈에 지나지 않았다. 드로잉 그림 한 장, 색칠한 그림 한 장당 얼마라는 식의 임금을 설정하는 성과급이 통상적인 일본에서 미야자키가 새로운 현장에 대해 아무리 어필한다 한들 상업적인 측면에서 받아들여질 수가 없었다. 그렇게 지브리도 나우시카, 라퓨타, 반디프레미오, 토토로, 키키까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제작되었다. 운 좋게도 지금껏 제작된 지브리의 작품들이 기대 이상의 성적을 거두면서 예산이나 스케줄, 배급 등의 조건이 점차 좋아졌다. 하지만 그럼에도 미야자키는 3년 혹은 3작품 이상 같은 스태프로 제작하게 되면 반드시 매너리즘에 빠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키키를 지브리의 마지막 작품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마법이 일어난다. 키키의 마법. 마녀배다부 키키가 대성공을 거둔 것이다. 264만 명의 관객 동원, 21억 5천만 엔의 배급 수익, 43억 엔의 흥행 수익은 나우시카 이후 점차 떨어지던 지브리의 흥행 성적을 단숨에 끌어올렸다. 그뿐만이 아니다. 우주연합 야마토 사랑의 전사들의 기록을 깨고 일본 애니메이션 영화 흥행 1위를 차지하는 업적을 세운다. 상황이 변하자 미야자키는 지브리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한 조건 3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스태프의 사원화 및 고정급 제도의 도입. 둘째, 스태프의 임금 상승. 셋째, 신입사원 정기 채용과 육성. 당시의 도쿠마 쇼텐의 사장 도쿠마 야스오시, 지브리의 사장 하라 토오루, 프로듀서 대리 스키 토시오는 모두 미야자키의 제안에 승낙한다. 그렇게 스튜디오 지브리는 1990년 11월부터 전 스태프의 상근 사원제와 매년 신인 애니메이터를 채용하는 동아 연수생 제도를 시행한다. 미야자키가 꿈에 그리던 건강한 현장으로서의 체질 개선에 드디어 성공한 것이다. 물론 이러한 체질 개선이 좋은 점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정사원제와 월급제를 채택한 결과 지브리는 자전거 페달을 쉬지 않고 밟아야 쓰러지지 않듯이 쉬지 않고 연속으로 작품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되었다. 결국 지브리는 경영 안정화가 이뤄질 때까지 매년 작품을 제작 및 발표한다. 당시 지브리의 상무이사 하라 토오르는 이렇게 말했다. 지브리는 3H다. 하이 코스트,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큰 자본을 투자해 질 높은 작품을 만들어 불안이 크다 해도 많이 벌자. 지브리 이기를 잘 표현하는 말이다. 마녀배다부 키키의 대성공 이후 지브리의 체질 개선이 논의되는 동시에 다음 작품의 기획회의도 진행된다. 추억은 방울방울의 애니메이션화를 제안한 건 시바 시게하루. 독수리 오영재, 미래소년 코난 등의 녹음 감독은 물론 나우시카 라퓨타에서 음향 감독을 맡았던 인재다.
시게하루의 기획과 원작을 읽어본 미야자키는 파쿠상 외에는 이러한 난해한 작품을 영상화할 수 없다고 말하며 미완성 상태로 개봉한 반딧불의 애묘 사건 이후 연출가 폐업 선언을 하고 있었던 다카하타를 찾아가 설득한다. 다카하타는 사건의 의도 있지만 작품 역시 만화 형식이 가장 적합하지 굳이 영상으로까지 만들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말하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 그러나 미야자키와 스즈키의 끈질긴 구애에 결국 감독으로 작품을 연출하게 된다. 요즘 커리어 우먼 드라마가 유행이지 않습니까? 그쵸? 실제 커리어 우먼의 성공률은 어떨까요? 글쎄요, 5% 정도 아닐까요? 그럼 나머지 95%의 사람은 그 후 어떻게 사는 걸까요? 당시 일본에서는 트렌디 드라마라고 불리는 커리어 우먼의 성공 스토리를 그린 드라마가 큰 인기를 끌고 있었다. 주로 여성들을 타겟으로 버블 시대의 여성의 소원을 구현한 작품이었다. 다카하타는 트렌디 드라마 속 성공한 커리어 우먼이 아닌 다수의 낙오된 이들에 주목했다. 그리고 추억은 방울방울해서 어린 시절을 떠올리며 현재를 고민하고 자신의 진정한 삶을 찾아가는 이야기를 그리고자 했다. 이에 여자 주인공 타에코는 원작에서는 고등학생이었지만 커리어 우먼으로 설정됨에 따라 27살로 변경되었다. 또한 리얼리티를 위한 새로운 시도로서 남녀 주인공 타이코와 토시오는 각각 이마이 미키와 야나기바 토시오라는 배우가 모델로 성정되어 캐릭터 설계에 참고된다. 이는 실제 인간을 느끼게 하는 캐릭터를 만들기 위해 외골격이나 웃는 얼굴의 근육 움직임 등 자료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특히 다카하타는 애니메이션에서 아직 시도된 바 없는 방긋한 웃음을 만들기 위해 이마이 미키의 볼 근육을 참고했고 실제로 본작에서 도드라지는 광대뼈와 팔자주름으로 표현되었다. 두 배우는 캐릭터의 모델로서 캐스팅되었으나 다카하타 감독이 목소리를 먼저 녹음하고 그에 맞춰 작화하는 프리스코어링을 도입하면서 그대로 성우로도 캐스팅된다. 작품이 도시화에 따라 잊혀져가는 농촌에 대한 향수와 어린 시절의 회상을 담고 있는 만큼 일본의 시대적 분위기와 풍경을 철저히 재현하기 위해 무대가 된 야마가타의 가정을 방문하여 작업 공장에서부터 가족상, 동북지방 사람들의 표정에 이르기까지를 비디오로 촬영한 다음 작화에 재현했다. 수즈키-상, 예? 이거 한번 보세요. 혹 뜻밖의 표주박섬이란 프로그램 아세요? NHK 인형극 아닌가요? 예, 원작에 이 프로그램이 나오는데 제가 얼마 전에 뜻밖의 표주박섬 특집 잡지를 보게 되었거든요. 노래 가사들이 실려있네요. 마음에 든 곡이 2개 있습니다. 이게 어떤 노래였는지 알고 싶어요. 네. 아직 NHK 근무하지? 혹시 뜻밖의 표주박섬 있어? 아, 4회분의 녹화 테이프가 있다고? 좀 빌려줄 수 있어요? 오, 정말 재밌는 프로그램이군요. 작품에 꼭 사용하고 싶네요. 그런데 어쩌죠? 제가 원했던 2곡은 여기에 없군요. 아, 네. NHK죠? 지브리입니다. 뜻밖의 표주박섬이란 프로그램에 대해 엽죽게... 예. 아, 오래돼서요? 8편... 아, 네. 그럼 4편만 좀 빌리겠습니다. 여기도 없네요. 아, 앨범이 어디에서 나왔나요? 콜롬비아사에서 나왔길래 문의해봤지만 주제가만 남아있고 삽입곡은 앨범으로 만들지 않았답니다. 작곡가는 가지고 있지 않을까요? 자신이 만든 곡이니까. 작곡가인 우노 세이치로 씨의 저택까지 방문했지만 작곡한 곡이 너무 많아 정리해놓지도 기억나지도 않는다고 하십니다. 어떻게 해서든 듣고 싶어요. 아, 혹 그 매니아라면 아, 이것이 내가 찾던 삽입곡이란 것인가. 신기하네요. 방송국에 출연했던 아이의 어머니가 아이가 노래를 부르면 항상 테이프로 녹음을 하셨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이랬었다. 정말 잘됐다. 그런데 이 노래를 부를 때 어떤 안무를 했을까요? 또한 시대의 분위기를 위해서라며 그 당시 방영하던 NHK 인형극 뜻밖의 표준화성의 노래를 작품에 사용하기 위해 방송사도 작곡가도 가지고 있지 않은 프로그램 삽입곡을 한 마니아에게서 찾아내 작품에 사용했고, 작중 등장하는 홍어 따기를 위해 스즈키와 함께 야마가마로 로케이션 헌팅을 떠나 재배업자에게 홍어에 대해 여러 가지를 물어본 뒤 돌아와서는 일본에 발간된 모든 홍어책을 읽고 정리하여 홍어 연구책을 작성해 달인에게 극찬을 받기도 했다. 20대 여성이 어린 시절을 회상하고
하고 현재를 고민하며 자신의 진정한 삶을 찾아가는 모습을 그린 추억의 방울방울은 이러한 다카하타의 철저한 조사를 통한 두 시대 1966년과 1982년이 치밀하게 묘사되면서 몰입도와 메시지가 극대화된다. 이는 66년의 어린 시절은 원작을 그대로 방영한 단순한 캐릭터와 담치화 배경을 통한 노스텔직한 분위기를 82년의 현재는 리얼한 캐릭터와 선명한 색감을 통해 현실감 있는 화면을 구성하여 두 시대 간의 차이를 명확히 한 것이 주요했다. 다카하타는 그림을 그리지 않는 연출가이다. 그렇기에 반딧불이의 묘와 마찬가지로 추억은 방울방울의 이러한 리얼리티 묘사는 그의 수족과도 같은 스태프, 캐릭터 디자인과 작화 감독의 콘도 요시우미, 레이아웃의 모모세 요시유키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여기다 이웃집 토토로를 통해 그 능력을 인정받은 배경의 오가 카즈오가 합류하면서 그의 특기인 녹색의 풍경이 화면 위에 펼쳐졌다. 다카하타의 리얼리티 연출이 최대로 발휘된 추억은 방울방울은 약 2년간의 제작 기간을 거쳐 1991년 7월 20일 날 개봉하여 약 216만 명의 관객을 동원하고 18억 7천만 엔의 배급 수익, 31억 8천만 엔의 흥행 수입을 거둔다. 이는 91년도 일본 영화 수입 1위에 해당하는 기록이었다. 추억은 방울방울이 가진 소소한 매력은 분명 흥행 관계자들을 불안에 떨게 했다. 하지만 니온TV의 대대적인 홍보와 식품업계의 큰손 가고메, 전자제품 기업 브라더미신과의 타이업이 작품의 성공에 큰 영향을 미쳤고, 이에 홍보 전략의 중요성을 깨달은 지브리는 추억은 방울방울을 계기로 홍보에도 신경을 쓰게 된다. 극장판 최고 흥행 수입을 기록한 키키, 91년도 최고 흥행 수입을 거둔 추억은 방울방울. 어떻게 보면 연타석 홈런을 기록한 지브리가 이제는 부담 없이 창작 활동을 이어나갈 것 같지만, 미야자키의 제안으로 시작된 상근사원제와 동아연수생 제도로 오히려 제작비가 껑충 뛰면서 더욱 타이트한 제작이 이뤄졌다. 이미 추억은 방울방울이 개봉하기 3개월 전부터 미야자키의 차기작 붉은돼지를 제작하고 있었다. 그리고 붉은돼지가 한창 제작되던 시기, 아직 경영이 안정되지 않은 시기에 미야자키 하야오는 선언한다. 새로운 스튜디오를 건설합시다.はい、ひょうたん島にもまだあったでしょ。ほら、今日がダメなら明日があるさ。明日がダメなら明後日があるさ。明後日がダメならしあさってがあるさ。どこまで行っても明日がある。どんどんガバチョウ、どんガバチョウ。人の作品っての見たくないもんですよ。そうです。しかも僕よりも3倍の時間かけてやってるんだから頭にくるでしょ。僕にも3倍時間よこせって言いたいんですよ。彼が通った後はペンペングさんも入らないですからね。これではブームはまた去る。稼げよケン、稼げよケン。 자, 진짜가 나타났다. 다들 길을 비키고 머리 숙여라. 아니다 됐다. 다들 일어나. 핸드폰을 꺼내서 판방은 돌아라. 야 너네 거기 지금 뭐하냐. 죄라 검색하고 빨리 구독 눌러라. 시간이 없다. 미야 다시 구라다. 생방송은 아니니까 너네만